이번에는 단어입니다.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형태소보다는 얘가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법 단위로 본다면 우리가 보통 앞에서 배웠던 음운, 음절, 그리고 형태소 이런 식으로 이제 커 나가는데 단어는 이 형태소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단어란 무엇이냐? 단어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립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태소로는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형태소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자립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 형태소는 단일하게 단어로 볼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먹는다라고 합시다. 자, 먹는다라고 하는 형태소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제일 먼저 먹이라는 어근이 있어요. 그죠? 어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는이라고 하는 선어말어미라는 게 있어요. 어미, 문법 형태소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라고 하는 이제 종결어미가 있습니다. 어말어미, 종결어미.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먹이라는 놈은 우리가 어근으로 고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미도 갖고 있고, 또 용언이라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자, 선어말 어미. 얘네 둘은 다 어미는 어미예요. 어미는 어미인데 어말 어미 앞에 온다고 해서 선어말 어미라고 붙이죠. 얘네들은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소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형태소의 개수는 총 몇 개냐? 무려 3개나 됩니다. 자, 그러니까 먹는다를 우리가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형태소를 구분한다면 요것을 총 3개의 형태소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서로의 기능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형태소의 경계를 놓고 본다면 서로 다른 형태소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단어라고 하는 건 이런 기능이나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립성. 자립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보다시피 얘네들은 자립성이 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자립성이 없습니다. 자립성이 없는 관계로 얘네들은 한데 이렇게 묶여야지만이 비로소 자립성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건 먹는다라고 하는 형태소는 3개지만 단어는 몇 개다? 그렇죠? 단어는 1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자립성이라는 개념을 쓰는 단어는 형태소의 단위하고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사례를 들었던 기차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기차. 자, 기차는 트레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일한 형태소예요. 형태소는 몇 개입니까? 그렇죠, 1개입니다. 형태소 1개인데 자립성은 어때요? 기차. 그렇죠, 자립성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단어로 봅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게 방금과 같은 기차라는 사례는 앞에 먹는다하고는 비교해 봤을 때 완전 다르죠. 형태소가 2개인데 그것이 하나의 단어인 게 아니라 글자 수와는 상관없이 의미를 갖고 있는 놈이 하나의 기능과 의미를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해할 수가 없고 자립성이 있기 때문에 이놈은 하나의 형태소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단어라고 하는 건 이런 자립성을 두고 설명을 하더라.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어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단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성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식의 학문을 하나 있는데 이런 학문을 우리가 품사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품사에 대한 품사. 그래서 우선 단어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이제 연구하는 게 있고요. 반면에 단어는 어떻게 형성하는가, 생산되는가. 다른 말로 우리가 새말이라고 하는데 새말 단어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조어론이라고 그래요. 조어론. 우리가 보통은 이제 배울 때 위에 건 품사, 얘는 단어의
형성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단어의 형성. 자, 이렇게 크게 단어라고 하는 자립성이 있는 덩어리는 크게 이렇게 품사론과 조어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편향에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구품사라고 하는 것은 9개의 구품사가 존재를 하지요. 9개의 구품사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9개가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까지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자, 영어가 8품사라면 우리 한국어는 9개의 품사가 있고요. 자, 그 중에 특이한 것은 바로 이 조사입니다. 조사는 자립성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단어로 보는 걸까? 자립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자, 자립성이 없다면, 자립성이 존재하지 않다면, 그러면은 어미와 동일하게 볼 것이고, 자, 어미와 동일하게 본다면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겠지만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단어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단어로 볼 수가 없고, 만약에 자립성이 인정이 되면 단어로 볼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조사가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단어로 본다 안 본다? 그렇죠. 단어로 볼 수 있다라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조사도 다른 품사들과 마찬가지의 자립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선행 체언, 이 체언의 뒤에 붙어서, 그죠? 체언의 뒤에 붙어서 이 조사가 이 체언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붙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잘 떨어지기도 하고 같이 붙어서 쓰이기도 하고, 잘 떨어지기도 하고 붙어서 쓴다는 것은 얘네들이 서로가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체언이라고 하는 것들, 특히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조사라고 하는 건 앞에서 우리가 문법적 기능만 한다. 그래서 의미보다는 문법적 기능만 하는, 그러니까 어휘 형태소가 아니라 무슨 형태소? 문법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죠? 그래서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조사 말고도 어미나 접사라는 놈도 있단 말이야. 자, 하지만 다른 조사와 업사와 어미하고는 다른 접사와 어미하고는 구분되게 이 조사는 앞에 있는 체언과 잘 떨어지기도 하고 잘 붙어서 쓰이기도 했어요. 물론 또 과거 그 정규 강좌 때는 더 복잡한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래서 잘 떨어진다, 잘 붙는다 라고 하는 걸 독립성이나 자립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분리성이 좀 있다, 또는 자립성이 인정된다. 물론 사실을 조금 더 말을 보태자면 앞에 오는 선행체언의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의문어적 환경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뒤에 오는 형태가 얘가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얘가 오면은 얘가 와 있고 얘가 안 오면 얘가 다시 못 온다는 것은 얘와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떨어지기도 잘하고 항상 붙어 다닌다는 것은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무슨 관계예요? 분리적인, 독립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단어로 인정을 하고 준자립성 또는 분리성이라는 용어를 써서 다른 어미나 접사와 다르게 단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품사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품사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 품사에는 총 9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품사라고 하는 것들은 우선은 형태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의 품사들은 그렇죠,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이 용언의 형태가 바뀌는 걸 우리가 활용이라고 하는데, 활용. 그래서 어간을 우리가 바뀌지 않는 부분, 어미는 형태가 바뀌는 부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도 유독 어디서만, 용언만이 가변어로서 형태 변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그래머 펑션이라고 해서 문법 기능이라고 그래요. 문법 기능. 자, 문법 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 좀 지워볼까요?
문법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주어의 기능이 있죠. 문장에서 어떤 주어의 기능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목적어의 기능도 존재합니다. 자, 부사어나 또는 관형어와 같이 다른 말을 수식해주는 기능도 존재하고요. 예,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그리고 문장 전체에 그렇죠 서술어의 기능도 보여줘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보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라기보다는 얘는 필수성을 의미하는 개념이죠. 문법 기능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보어의 기능이다. 보어의 기능이다. 이런 말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독립어라고 하는 것은 독립어의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장이라는 게 있으면 문장 바깥에 있다. 문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 밖에 존재해서 문장 안의 통사 구조에는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덩어리를 우리가 독립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체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 바로 이 주어나 목적어, 요 두 놈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뭐 보어라든지 또 서술기조사 이다가 붙어서 서술어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부차적인 옵션과 같은 기능이라 볼 수 있고, 메인은 주로 주어와 목적어 이런 기능을 주로 하는 이런 놈들, 이런 식의 이제 기능,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펑션을 우리가 이제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건 의미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의미는 품사 분류 전체에서 이제 어휘적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명사다. 그 명사는 그 어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하게 이름을 나타낸다. 이런 이제 어떤 문법적 의미예요. 그래서 어휘가 단독적, 그래서 박노송, 그럼 노송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단어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죠. 저라는 존재를 지칭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만약에 그 의미를 우리가 지칭한다 하면 품사에서는 노송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송이라는 어근이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능을 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말장난 같죠?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통칭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명사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는 문장에서 그냥 주되게 어떤 품사를 분류하기 위한 문법적인 의미를 쓴 거지, 기능적 의미를 쓴 거지, 어휘의 동의적인 의미를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할 때의 의미와는 상당히 다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미보다는 기능이나, 그렇죠, 그리고 이 형태를 가지고 품사를 분류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 더 지대하고 많다.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임용고사에도 나온 적이 있었고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서 형태, 기능,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를 가보시면은 구품사가 있어요.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 이제 의미라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추상적이죠? 문법적인 의미예요. 대명사,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하는 말, 대신하는 말. 수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동사,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 그러니까 동작이라는 단어를 써요. 동작. 네? 동작. 그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는 형, 용. 뭔가 상태나 성질을 드러내더라. 자, 그래서 이 두 놈이 좀 헷갈리죠. 그래서 있다를 놓고 봅시다. 있다는 어딘가에 놓여져 있는 상태, 즉 의미로 보면 상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동작보다는 상태가 훨씬 더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얘는 뭐로 보는 게 훨씬 합당해요? 그렇죠. 형용사로 보는 게 합당하고, 동작을 드러내지 않다면 동사로는 보는 게 합당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형태로 설명하면 어떨까? 형태로 설명하면 어디에 있어라, 어디에 있자, 또는 또 있는, 이렇게 있는다, 이런 식으로 실제 보면 동사에서나 보일 법한
형태 활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동사에서는 어라 또 자와 같은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상당히 잘 결합이 되고요. 형용사에 비해서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를 드러내는 어미들, 기능한 어미들, 관형사형 어미도 있고 선어말 어미도 있는데 시제 선어말 어미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주로 는이라든지 이런 는과 같은 놈이 결합을 잘 하면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동사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때는 동사로 보고 형용사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분류 기준을 가지고 얘가 품사가 뭐지? 라고 헷갈리는 것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구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좀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교수님이 출제를 임용고사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품사,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단어의 성질,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단어, 그 중에서 특히 품사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있냐? 명사, 대명사, 수사. 요놈들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체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사, 형용사 이 둘을 묶어서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사의 가장 양대 산맥이 뭐냐? 바로 체언과 용언이 있어요. 체언과 용언을 꼭 공부 잘 해야겠죠. 그 다음에 수식언이라고 해서 뭔가 수식어의 어떤 기능을 하는 수식 기능을 하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 문법에서 문장 안에서 어떤 고유의 어떤 문장들 간의 어근, 단어들 간의 어떤 문법적 관계를 설명하는, 그래서 이 문법적, 즉 이 문법적 관계만을 드러낸다 해서 뭐라고 한다? 관계연이라고 얘기하는 조사란 친구가 있어요. 독립어는 문장 바깥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순서는 바로 이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이런 놈들을 이제 차례대로 수업을 듣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스낵문법에서는 아주 간결하고 간소하게 필요한 개념 용어들을 소개해주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정규 강좌에서 들으실 때는 조금 더 보다 깊이 있고 학자들 간에는 조금 더 논란이 있어서 시험 출제적 이슈거리가 있는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잘 다뤄서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품사, 특히 단어가 무엇인지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명사부터 체언과 명사, 대명사, 수사 순서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